역사는 최태성! 자!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잠깐의 쉴 짬을 좀 드릴게요. 제 스튜디오, 여기 제 스튜디오예요. 네, 제 스튜디오를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칠판이 있는데 칠판 저에 뭐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 측면 벽 쪽에 있는 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제가 역사저널 그날에서 촬영하면서 했던 그 사진이에요.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를 좀 주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 태왕비 탁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정말, 네, 바로 이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걸려 있고요. 이렇게 칠판이 있습니다. 칠판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칠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칠판 한번 사이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커요. 우와. 저도 키가 1m 80이에요. 1m 80인데, 이렇게 큰 칠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보여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요. 제가 이제, 이게 참, 이투스 마케팅부에서 이거 만드신 게 포스터인데, 나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너무 유치찬란해.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라고 했는데, 좀만 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야, 정말, 빅스타 티처 별별 한국사 총천연색 아뜨반석! 아뜨반석.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거 인기 폭발이었어요. 진짜. 이거 뭐예요? 했는데 반응 완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정말 또 여기 우리 연구 선생님들이 우상화 작업하는 곳인가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큰 사진을 지금 올리면서 네 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어차피 저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좀 제 스튜디오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응원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공개해드린 별별한국사 연구소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입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토지 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수취 제도가 어땠는지.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 대가로 받는 토지가 어떤 형태였는지 요거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취 제도는 뭐냐면 세금이죠, 세금.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 요게 이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태조 왕건 때 호족 정책 과정 속에서 호족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잖아요. 개국 공신들이니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족 연합 조건이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때 나눠준 토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때 나눠준 토지를 우리는 바로 역분전이라고 했습니다. 역할에 따라 나누어주는 토지, 이게 바로 태조 왕건 때 나누어 주었던 토지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태조 왕건 때가 여러분들 바로 이 호족 연합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족 연합 조건의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역할에 따라 나눠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국 공식 그 파워에 의해서 나눴던 얘기잖아요. 그죠? 왕권이 강화되려면 나라 세우는데 그 역할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이게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광종의 숙청 작업 이루어지면서 성종 때 와서 비로소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토지 제도가 있어요. 자, 그 토지 제도가 뭐냐면 그 토지 제도가 바로 우리는 고려의 토지 제도 전시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시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과는 그 등급이에요. 관리들의 서열이에요. 지금도 이제 공무원도 여러분 보면 9급, 8급, 7급, 6급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이 과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그 과에 따라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이야기하고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야, 산. 그러니까 뭐냐면 임야를 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땔감이에요. 땔감. 당신은 난방이 땔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테니까 그 땔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산을 준 것. 네. 과에 따라서 이렇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시과라고 하는 시스템과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공음전이라는 시스템이 있겠죠. 공음전. 그죠? 공음전. 전시과는 이건 여러분들 관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어떤 관리에게 그 역할,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귀족이니까 물론 이제 귀족이 관리기도 하겠지만 귀족이니까 지급된 토지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시과는요,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이 안 되겠죠. 반면에 이 공음전은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놓치지 말 건 뭐냐면 토지를 준다고 해서 이 토지를 주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토지를 준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토지 제도,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토지 제도는 다 수조권과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이야. 그 앞에 여러분 고대 파트에서 왜 그 성동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그랬죠. 백성들한테. 그것만 소유권이에요. 정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시대는 민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그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고 그 외 토지, 뭐 관료전, 노급, 전시과, 공음전, 나중에 조선시대 과전법, 이거 다 수조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국가에 되는 세금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분전에서 전시과, 이 전시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고려 토지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치제도입니다. 바로 세금제도죠. 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세금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네, 뭐 되게 좋은 거다. 나중에 돈 벌어면 이제 세금 막 이렇게 내야 됩니다. 하긴 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이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세금은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시에 이 고려시대에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주로 내는 계층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들 고려 신문제도 배웠죠. 네, 앞경에 배웠습니다. 귀족, 그 다음이 누구였죠? 중류층, 그 다음이 양민, 그 다음이 천민. 주로 세금을 내는 층은 당연히 주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겠죠. 예, 바로 양민들. 네, 이 양민들이 주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 양민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백정도 있고 향, 부곡, 소민들도 있더라라는 거. 자, 이 양민들이 그 부담하는 그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전세가 있습니다. 조세라고 하는데요. 바로 토지세예요. 토지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쌀, 뭐 100가마를 거두었어. 그럼 국가에 약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지의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등장을 하면 이 토지의 주인은 국가에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관리에게 세금을 대신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제도를 고려했을 때 뭐라고 한다? 전시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공납부터 봅시다.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
공납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좀 요즘은 보기 좀 어렵죠. 사실 뭐 조세 토지세라고 하는 건 지금의 소득세 개념이잖아요. 근데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없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뭘 내는 거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그런 모습들.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특산물 한다면 뭐 귤도 있겠고 또는 뭐 옥돔도 있겠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징들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 이 역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 노동력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나뉘냐면은 네, 바로 군역과 군역이라고 하는 건 군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요역. 요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홍 쌓기, 다리 쌓기 뭐 이런 거 여기에 동원되는 것을 바로 요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안 줘요. 예,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요역을 언제 그 남편이 갔어요. 주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갔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 부인이 먹을 걸 싸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넌 무슨 행실을 졌길래 우리 집에 없는 게 뻔히 아는데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부인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고 왔더라고요. 그 수건을 이렇게 벗으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자기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내 머리를 잘라서 그걸로 비용을 마련해서 이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 부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장면.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 일반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참 가슴이 너무 이렇게 먹먹한 어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고려시대 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수치 제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고대도 그렇고요 조선시대도 그렇고요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화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폐 있었습니다. 화폐 있었어요. 이 당시 화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화폐로서 대표적인 화폐가 있다면 먼저 뭐 우리나라 뭐 최초의 철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바로 건원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건원중보. 그 다음에 뭐 또 해동통보와 같은 그런 화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당시는 주로 현물 유통. 현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유통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시점은 언제냐면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상평통보. 네, 그때 가서야 이 화폐가 제대로 유통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 때는 그렇다고 해서 상업이 침체한 건 아니에요. 상업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가치를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게 뭐냐면 바로 대규모 교역 또는 교류에서 필요했던 건데요. 바로 은병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은병. 그러니까 이 고려의 어떤 그 지도 모양을 이렇게 따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합니다. 네, 은병, 활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은덩어리예요. 은덩어리여서 고액 화폐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화폐가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런 지역, 아무래도 무역을 하는 곳에서 특히 이제 이런 활구, 은병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을 텐데 당시에 국제무역항, 그래도 이런 화폐가 좀 그래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국제무역항이 어디였을까? 국제무역항이 어디였을까를 한번 볼 텐데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이었잖아요. 고려의 국제무역항은요 바로 병란도라는 곳입니다. 병란도라는 곳인데요. 자, 위치를 한번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위치를
이렇게 놓으시면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개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개성이 있을 겁니다. 개경이죠. 예. 그 바로 앞쪽에 병란도는 바로 요 앞쪽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병란도더라 라고 하는 거고 위치를 좀 꼭 봐주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수도와 가까운 곳에 국제무역항이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의 어떤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은 수도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울산항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 되었던 이유는 경주와 가까우니까. 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 된 이유는 개경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병란도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상인들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 또 이 지역으로 오면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나온 이름이 뭐였나요? 바로 코리아. 네,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 네, 해가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게 뭐냐면 이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그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소수공업. 네, 소수공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었다. 향, 부곡, 소. 그리고 사원수공업도 발달하고 있었다. 사원. 오호. 그러니까 사찰이 굉장히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찰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고려 교역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거 볼 텐데, 하여튼 토지제도, 역분전과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제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귀족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게 바로 보험전이다라는 거 하나 격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취제도는요. 이거는 뭐 고대나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예,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육에서는요. 이 당시에 화폐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폐를 주고 이 사회에 대한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병, 건원중보, 해동통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려예요. 고려.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제무역하는 것은 이 병란도가 굉장히 알려졌고 여기를 통해서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공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불교의 나라 바로 사원. 이 사원이 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도 했다. 그래서 사원수공이 발달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 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바로 이어서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고려의 문화 보고 싶죠? 봅시다.